개인적으로는 2차 하락이 왔으면 좋겠고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하락이 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찍었느냐 아직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바닥의 기준부터 우리가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이 뭐가 바닥이야?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12월 보다 올라갔으면 이때가 바닥이고 지금 또 그러냐 그때가 바닥이었느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상승기라고 하죠. 네. 저는 상승기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승기 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데 상승기라는 게 뭔가요? 5년에서 7년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5년 7년 상승할까? 2030년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잠실 뭐 엘스가 27억까지 갔습니다. 최고가. 떨어질 때는 2022년 12월 1차 하락 때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뭐 22억, 24억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바닥 찍었다. 7년 동안 2030년까지 네. 2배가 올라요. 그럼 얼마요? 40억? 40억이라고 할까요? 네. 엘스가 2030년에 40억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바닥 찍은 거고요. 40억 가기는 말이 되나? 라고 하면 바닥 아직 안 찍은 겁니다. 근데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힘들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갑니다. 가는데 2030년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1년까지 급등했잖아요. 7년 동안 급등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2022년 상반기 좀 보합, 하반기 1차 하락, 작년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조정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집값 인플레라고 하는데 집값 버블이라고 하죠. 2020년, 2021년에 분명히 버블입니다. 버블 생겼어요. 이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화폐 가치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020년, 2021년의 버블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조정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 조정되고 이게 인플레가 다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히 2차 하락이 없다면 한 3, 4년 더 끌어가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더 빨리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하락이 왔으면 좋겠고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하락이 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둘 중에 하나가 시간을 끄는 방법, 하나는 한 번 더 조정되는 방법인데 저는 한 번 더 조정되는 방법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이랬던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2008,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살짝 1차 하락 왔었고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보합하다가 2012년도에 똑 떨어지죠. 그래서 2013년도까지 힘들다가 올라갔는데 2013년도에 정부가 부랴부랴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양도세 특례 나오고 뭐 취득세 1% 내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2차 하락이었거든요. 1차 하락과 2차 하락 갭이 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대로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2022년 12월 2023년이 1차 하락이라고 본다면 2, 3년 후가 되면 2025년, 뭐 2026년에 한번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죠.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하락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2차 하락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풀립니다. 미뤄뒀던 강남 3구, 용산구도 풀어주고요. 토지 거래가는 뭐 그 전에 풀릴 것 같고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고 지금은 안 풀어줍니다. 왜? 보합이니까. 안정 흐름일 때는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옵니다. 규제 강화도 안 하고요. 규제 완화도 안 합니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강남 3구, 용산구가 떨어졌나요? 통계를 보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가 국회가 돼도 못 풀어줍니다.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풀어줍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풀어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가 되면 뭐 규제를 풀어주고 진보는 규제를 하고 뭐 규제를 하면 집값 오르고 하는 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김대중 정부가 제일 많이 풀어줬잖아요.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옛날 88 올림픽 할 때 노태우 정부가 군부 정권 보수잖아요. 규제 제일 무섭게 한 대통령이에요. 그 시대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는 거지. 그게 대통령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2차 하락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아닌 것 아니지만, 같고 네. 올해는 사실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저는 금리에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2008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도, 2006년도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대출 규제 DTI가 트리거였어요. DTI. 자기 소득이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그때 이제 DTI가 나오면서 집값이 꺾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꺾일 때가 됐는데
꺾였는데 DTI가 나와서 꺾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DTI 때문에 꺾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MB 정부 때 DTI를 가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면 DTI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그럼 집값도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 또 다시 묶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이걸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DTI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DTI 연장을 안 해주니까 못 버티고 뚝 한번 2차 하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트리거가 금리였잖아요. 떨어질 때가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리거가 됐고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안정된다. 금리가 문제야 라고 하잖아요. 다 지금 금리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우리 예상은 미국이 3번 내리면 한국은행 1번 내리고 올해 1번 내리겠지라는 나름대로의 공식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멘탈이 나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안 내려? 올해 안 내리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커지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 미국이 내년에 또 내려?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어떤 다른 변수들이 증폭이 되면 뭐 규제 법안들이 뭐가 꼬인다든지 이게 맞물리게 되면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야, 큰일 났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안 되겠다. 금리 한번 더 올리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말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났다. 못 버티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안 생길이라고 보는 확률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저는 항상 그게 불안했거든요. 계속 파월이 3번 내린대. 이론적으로는 그럼 한국은행이 올해 한번 내리고 내년에 더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도 계속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라고 하는데 아마 그 안 되면 어떻게 하지가 문제가 된다면 2차 하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불안해하지는 말자. 저는 그게 긍정의 신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 하락과 맞물려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서민들이 공포감을 느꼈던 게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깡통 전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월세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 현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전세 사기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좀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고요. 네. 아파트는 전세 사기 안 생겼잖아요. 그쵸. 전세 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전세 안 생기고 비아파트, 네. 빌라고 이제 오피스텔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전세 가율이 높으니까 네.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이자 대출 해줬는데 집주인이 돈 안 갚아. 그럼 이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불안하죠?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월세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안전한 아파트로 이동하는 방법.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는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네. 올해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죠. 둔촌주공 때문에 네. 그나마 강동구는 좀 많아요. 강동구를 제외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전세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전세 가율이 지금 딱 50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53%인가 아무튼 대략 한 50%, 5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네. 2011년도도 그랬어요. 2011년도도 53%인가 50 몇 프로에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2016년에 71%까지 올라갑니다. 왜? 매매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데 네. 전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네. 그때 방송 나가면 주제가 전세는 아니었어요. 2014년, 15년, 16년 방송 단골 주제가 전세 난 언제 끝나? 이게 단골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2014년, 15년부터는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 가격이 밀어 올리는데 올해 그러니까 전세 가율,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바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금리 또 집값 인플레도 좀 해결이 되고 안 물렸을 때 올라갈 만하네 라고 했을 때 딱 쳐다보니까 이게 줄어져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집을 살 때 기본적으로 구매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 그 다음 따져보는 게 구매 능력이에요. 그러면 구매 능력, 내 돈이 얼마 있지? 대출 얼마 나오지? 대출 이자 어떻게 되지? 규제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막 규제했는데 집값을 못 잡은 이유는 구매 능력은 규제를 했는데 구매 욕구는 포텐셜이 터지니까 이거는 못 막는 거예요. 그럼 구매 욕구를 줄여줬어야 되는데 욕구를 어떻게 줄이냐고. 우리 애가 나가서 놀고 싶다는, 친구 만나고 싶다는데 너 공부해.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해. 공부가 되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투자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는 이유가 욕구가 터지는데 능력만 규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구매 능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구매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구매 욕구가 터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게 맞물리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지금 바닥을 찍은 게 맞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을 바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가고 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보합 흐름을 지나가고 있다. 1차 하락이 있었고요. 2차 하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2차 하락이 안 오면 이 보합이 길어지는 거고요. 2차 하락이 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1차에서 2차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근데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서 뭐 2차 하락이 안 오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2차 하락이 오면 못 줘. 하나 더 사든지. 네. 그런 마음. 왜냐면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실제로는 사기 힘들어요.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사? 무서워가지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뭐 기회가 됐을 때 사도 되는 부분인데 알고 있는 건 내가 샀는데 6개월, 1년 내에 바로 반등, 바로 대세 상승으로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 우리 집은 단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3년, 5년, 10년 바라본다면 그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미 절반 정도는 지나가고 있다. 처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2022년부터 지금 2024년 그렇게 바라본다면 벌써 2년 반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5년으로 봐도 반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벌써 반이야. 시작이 반인데 그냥 차분하게 가자고요. 저는 영끌은 하지 말자. 담보대출 받고 배우자는 혼인신고 안 하고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1억 2억 가지고 10억 사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 네. 자기 자본 40% 50% 정도 이 정도 맞춰서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셔도 되고요. 기회가 왔을 때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고 무리해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항상 물어봅니다. 집 사겠다는 분이 있으면 구매 능력에 문제가 없느냐. 두 번째 필요하냐. 필요 없대. 필요 없으면 뭐 청약을 하든 뭐 미분양을 알아보든 기회를 노려보든 또 요즘 경매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매도 하든 또 많은 질문이 그런 게 있어요. 청약이 좋아요? 경매가 좋아요? 급매물이 좋아요? 다 하세요. 왜 그걸 스스로 선택의 폭을 줄이냐고요. 오. 청약이 안 되잖아요. 네. 좋은 데는. 그러니까 꾸준히 넣는 거고요. 급매가 바로 나오나요? 그것도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요. 나올 때 잡는 거고요. 경매는 내가 들어가면 좋은 물건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나요? 계속 알아보고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지. 집값 보합 흐름이고 터널 지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나는 모르겠고 몇 년 후에 그때 고민해보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아예 놓고 있는 거. 네. 놓고 있다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허둥저둥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잡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열어놓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희만 대표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아마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